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간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도 최고 15cm가 내리겠고 내일 수도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이어지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면서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와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는 19일 자정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릴 예정인데요. 누가 최종 우승팀이 될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카타르 월드컵을 결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국가안보 전략을 집대성한 문서를 9년 만에 전격 개정했는데요. 독도와 관련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기술한 기존의 국가안보 전략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외교부는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독도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고 밝혔습니다. 항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경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방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적군의 군사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겨냥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됐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무력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양금덕 할머니 서훈 추진이 무산되고 국립외교원 주최 한일 관계 개선 민관 토론회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된 것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들이 걱정이 커요. 네. 내년도 예산안이 좀처럼 합의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계속 마감 시간을 뒤로 미루는 상황이고, 예. 결국은 15일로 정했던 기한까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뭐 여야 간에 서로 또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어느 쪽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글쎄 뭐 이걸 어느 쪽 책임이 크다고 딱 선을 긋듯이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은 이게 이제 정부 예산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또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도 25%를 23%로 조정 22%로 25를 22%로 조정하는 안을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더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삭감된 예산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니까 결국 예산안이라는 건 절충이고 중재거든요. 근데 저는 야단을 매를 때려야 되는 것은 두 정당 여야 모두 다. 왜냐하면은 MBS 여론조사 제가 뭐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말씀드릴 텐데 네.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네. 국회가 제일 낮아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와 연관되어 있는 경찰 또는 검찰보다도 낮습니다. 그게 예. 왜일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정부 국민 세금에 막대한 지원을 받는 이 여야 정당이 이렇게 역할을 못할 거에 대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거든요. 네네. 그럼 빨리 새겨들어야죠. 네. 예, 김민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당 모두의 책임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쨌든 이제 중재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뭐 처음 뭐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이 조율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이렇게 이게 중재안이다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예. 이런저런 조율이나 절충을 해왔을 텐데 어쨌든 최종적인 중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쨌든 수용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여당 입장에서 수용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추가로 절충하자든지 협상하자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아요, 여당 얘기가.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대통령실하고의 이제 의견의 차이도 나름대로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정부 여당이 빨리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게 핵심적인 지금 예산안 절충이 안 되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늘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좀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 안도 국민의힘에서 거론이 됐던 거예요. 지금 법인세 25%를 22%로 낮춰달라고 하는 게 원래 뭐 지금 이제 대통령실 요구이기도 한 것 같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걸 언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호영 원내대표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 1%포인트라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겠다 아니다 뭐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네.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조영원 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걸 또 번복하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3% 인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영원 대표가 1%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불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꼭 해야 되냐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만나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사실은 정부 예산안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진작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절충합시다. 그런데 법인세 이거는 계속 대선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만나겠다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왜? 네. 수사는 수사인 거고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그랬지 않습니까?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바마 케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햄버거를 사들고 가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3%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됩니다. 관제에 불러서 정말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예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아니 각 당의 대표하고 또 조영원 대표와 박홍근 대표 그렇게 모여서 관제에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이거 관찰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운영의 묘가 필요한 거죠.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지난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협상 안으로 여러 안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결국은 지금 분위기로는 대통령실이 강경하게 지금 1%포인트 뭐 내릴 거면은 뭐 왜 하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실이 지금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하고 한전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세 개정안이라는 게 반드시 뭐 원안 처리를 고집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어쨌든 인하하는 것을 관철한 거 아닙니까? 네. 24%까지 낮춘다고 하는 거는 네. 원하는 만큼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이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1%포인트라도 내려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사람도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고집하는 만큼 아니더라도 이 인하의 폭을 좀 줄이고 거기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주장해온 서민 감세 3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서민 감세 3법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범주와 범위의 문제이지 어떤 법은 이 법을 넣거나 빼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범위도 적절히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다고 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행안부에 그 경찰국 설치하는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예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여러모로 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협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에서 결국은 이 법인세율에 대해서 단 이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반영된 거라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효과나 이런 것들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요. 법인세율을 얼마나 인하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내렸는데 실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못했다고 하는 반론도 지금 적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초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다가 중반에 동반 성장으로 바뀌잖아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줄푸세 하다가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이 기업이 배당을 더 해줘야 된다. 네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그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집할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결국은 법인세율을 얼마나 인하하느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 설득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그 협상이 안 끝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결국은 이제 줄이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거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물밑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제 낙관을 여기서 줘야죠. 낙관 전도사, 그 긍정 전도사, 희망 전도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받고 난 다음에 예산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 합시다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았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이른바 윤핵관들 친윤계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원내 지도부하고 대통령실이 뭔가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실체적인 진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원내 지도부가 자꾸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나 공간들이 좀 너무 협소한 상황이라서 야당하고 뭔가 주고받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김연아 평론가께서는 이제 조금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19일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1%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그건 인하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저는 이 예산안에 지금 결렬이 되고 있는 이유가 법정 기한 자체도 어겨버린 이유가 네. 저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내용이야 협상을 하면 되죠. 그러라고 있는 것이 국회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아니 수사는 수사로 제가 우리 시간에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니까 검찰 수사는 수사고 일을 할 때는 또 일머리대로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싫어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협력을
요청할 부분은 협력을 요청하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는 저는 태도의 문제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김민하 태도에- 평론가 말씀 듣기 전에 네. 배종찬 소장께서 앞서 국가기관 신뢰도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하고 예. 여론사 개요는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리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4개사가 시행해 발표하는 전국 지표조사고요. 네. 12월 2일부터 14일 동안 14일까지 조사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사는 이제 국가기관 12월 신뢰도를 예. 예, 12월 12일인데 12일부터 제가 2일이라고 잘못 예, 말씀드렸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하셨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모든 조사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에서 국회가 가장 꼴찌입니다. 신뢰도가 15%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태도의 김민하 문제- 평론가 얘기로 넘어가죠.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절충하고 협상하고 합의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네. 뭐 안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처음에 이 정부가 내놓은 원안이 최고 세율 22%까지 내리는 거다라고 할지라도 이 낼 때부터 사실은 이게 국회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네. 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법인세 최고 세율을 명목적으로 인하한 것이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서 이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풀어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다. 정답은 22%다. 최고 세율은 이 외에는 다 오답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지금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게 수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수사는 어떤 사람 유죄다라는 게 이 정해져 있는 정답일 수 있지만 국회에서 합의하는 거는 그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여당의 지도부든 뭐 누구 뭐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이든 누군가는 설득을 해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도 하셨지만 검사 한 명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일종의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물론 국회의원 한 명이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정치라는 행위는 정당을 통해서 집단적인 어떤 세력을 통해 가지고 구현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일반 이제 검사로서의 역할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찌됐든 국회 170석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공격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민주당의 의석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셋째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도 역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맞물렸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태도는 우리 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우리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어제였습니까? 국정과제 이제 점검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 패널 100명 앞에서 이제 하는데 시종일관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이 안 좋더라도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 다 법안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뭐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이전까지는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대통령이 이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하고자 상대 하는 개혁을, 예. 그것들이 법안 통과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서 설득해야 되는 대상과의 협의나 조정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네네. 구조와 관련돼서 네. 그게 잘못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좀 이 협상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보는 거는 네. 이게 결국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과거 같으면은 막 일방 처리해가지고 12월 30일에 네네. 문 부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관련 없이 자기들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수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도 내년에 추경 내고 추경해서 다시 협상하면 네네. 돼요. 그럼 예. 거기서 또 뭘 넣느니 마느니 하면서 줄다리기를 또 하면 됩니다. 예산 문제는 그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이 연말 넘기더라도 네. 그 조건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희생되는 게 뭐냐?
국정조사가 희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의 이런 어떤 고집이랄까 이런 태도가 결국은 무책임한 거다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 한 조금씩 계속 뒤로 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로 다시 또 마감 시한을 정했어요. 근데 만약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 언제든 간에 하여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세가 지금 나머지 예산안은 거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김진표 의장 말로는 뭐 5억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 문제 그 예산 부수 법안만 처리되면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해소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냥 본회의 상정해가지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그냥 법인세 문제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그냥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공을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거고. 민주당 탓을 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경 편성하자는 얘기 나올 때 국정조사는 덮이게 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뭔가 좀 거기까지 내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데 두 분은 거기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이 방송할 때도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생각한단 말이죠. 배 소장님이 늦게 오면 어떡하나, 김성환 평론가님이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뭐 화장실이 급해서 나가면 어떡하나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처럼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플랜 B, 플랜 C가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합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그래도 플랜 A겠죠. 정치인들이. 그 플랜 A에 대해서 그래도 믿고 뭐 낙관해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네. 자 그러면은 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로 얘기를 좀 우리가 넘어가 보죠. 5개월 만에 지금 30%대 중반까지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보면은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김인하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응답이 전체 36%, 그래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수치가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를 한 응답은 전체 56%, 3%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0% 중반을 기록했다라는 게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5개월여 만이다라는 게 이제 한국갤럽의 어떤 해석인데 네. 그러면 긍정평가를 한 이유를 봐야겠죠. 노조 대응이 전체 응답의 20%였습니다. 그리고 공정, 정의, 원칙이 16%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결단력, 추진력, 뚝심 7%, 주관, 소신 6%였다는 거고요. 부정평가를 한 이유로는 독단적, 일방적이다 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11%,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10%, 소통 미흡 8%,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7%, 이태원 참사, 사건 대처 미흡 5%, 인사, 외교 4%, 통합 협치 부족, 직무 태도 등이 3%였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펜 소장님께서 일단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이 긍정평가가 이제 36%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56%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 조사 비교하면 이제 3%포인트가 긍정평가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조사들을 보면 추세를 보면은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평가 이유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법과 원칙 그리고 뭐 굳건한 안보 대체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윤찍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면 대륙주죠. 예. 대구 경북 또 60대 그리고 이제 주구층인데 이번 조사를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납니다. 네. 지금 응답자 중에서 60대, 70대 이상을 묶어보면 전체의 한 30% 정도 비율이 돼요. 네. 숫자 비율이. 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60대, 70대에다가 주부층까지 결집하면은 36%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기대하는 국정 운영을 11월 한 중순 정도부터 도스태핑도 안 하고 해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였던 태도나 이런 거 보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패널이나 이런 구성으로 볼 때 좀 쓴소리나 당혹감을 가질 만한 질문을 안 던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뭐 곱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의 태도는 좀 바뀌어 보인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지금 연금, 노동, 교육개혁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기 없더라도 내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일단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또 최근에 그 점검회의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났던 것들을 볼 때 지금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어느 정도 윤 대통령한테도 좀 긍정적인 지지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 보시기엔. 일단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에 긍정적인 영향 끼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범보수층이 굉장히 긍정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파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평가했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어떤 뭐 긍정적인 평가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좀 여러모로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여기서 한 발언들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기가 없어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막 언론이 대서특필하기도 하고 의미부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흐름이 상승세여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충분히 또 이 지지율의 상승 동력이 일부 작용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 실제로 그 화면을 계속 보면서 이제 좀 보셨던 분들은 느꼈겠지만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들이 상당히 엄선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에서 이제 엄선한 패널들이다라는 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상 질문, 예상 답변이 오간 그러한 행사의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일부 언론에서 이제 공개했다가 내린 동영상 보면은 그 사전에 이제 리허설하거나 이런 장면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 그 리허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좀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사전에 좀 이것도 연습 한번 했구나. 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답변도 심지어 100분 한다고 했는데 156분 했다는 것도 이게 애초에 좀 일정 정도는 그 정도 늘어질 수 있다라는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요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방송국에 전파를 쓰는 건데 100분짜리를 156분으로 뭐 그냥 늘려졌겠는가라는 의문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이걸 퇴색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장관들하고 대통령이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 별로 비상하지 않은 모습보다는 네. 국민들 그리고 각 민간 부분의 어떤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한 거는 일부 전진한 것이다. 나아진 것이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네.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또 여기서 했던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보면 좀 추상적이다.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네네. 그리고 이 어떤 과거에 사실 좀 증명되지 않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이제 기울어져 있다.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긍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앞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이제 뭐 몇 시간을 했느냐, 시간이 연장됐느냐, 국정 과제 점검회의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주목받는 것은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필수다. 그래서 이것이 여론의 호응을 못 받더라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한 건데 네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나가는데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법안 통과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선뜻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떤 성과를 냈느냐. 임기 1년 정도 되면 또 총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을 통해서 말했던 노동이든 또는 또 연금이든 또 교육이든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걸 얼마나 잘할 수가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성향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겠지만 네. 보수층을 조금 더 결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는 있겠죠. 여지에는 좀 있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표가 48% 정도 되니까 아직도 거기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네. 그 지지층들을 결집해 나가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뭔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는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논란이 됐던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지도자답지 않은 모습이다. 전 정부 탓을 한다든지 인사에서 잘못한다든지 그리고 뭐 비서관 논란이 휩싸였는데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요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네네. 대통령다운 모습인 것이고 지도자답다라는 평가를 보수층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새롭게 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일종의 그 좀 이 지난 대선에서의 득표를 다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첫째로 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 방식이 너무 한편의 어떤 기댄 그런 방식일 경우에는 또 이게 너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반쪽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인사가 하나가 났어요. 네.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트레이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사실 백경란 청장은 주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럽기도 하고 동생 문제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사실 사퇴했다는 소리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후임 인사가 나와버렸어요.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인사는 지금 사실 이 질병관리청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이상민 장관 인사가 더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어떤 배경에 의해서 사퇴를 했는지, 주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원인이 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지금 코로나 관련된 또는 대응 때문에 사퇴를 한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인 건지, 그러니까 이런 인사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뭐 진상규명이 그러면 언제쯤 끝날 일인지 국정조사가 지금 시작도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함께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거취를 표명하게 할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게 좋겠죠. 지영미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 뭐 중마고로 알려진 이철호 교수 배우자라고 또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도 한다고 하고 이거는 뭐 어떤 사적인 인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죠. 이 뭐 지영미 소장이 이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초등학교 동창이다라는 것도 이 동창의 배우자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확하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저는 이 백경란 청장이 그만두는 이 과정이라는 게 사실 이상민 장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난다.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이 정부에 몸을 담은 사람들에게는 망신주는 형태로는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경란 청장 이 질병관리청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네네.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 그만둔 게 아니다. 주식의 소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맡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마스크를 벗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소임을 다해서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다 설명하고 했던 거는 이전 정권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많이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국가감염병자문회 위원장이 했거든요. 정기석 위원장이 거의 다 언론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잖아요. 예. 사실 백경란 청장이 뭐 했는지 잘 모릅니다. 국민들은. 국회 나와서도 별로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신상필벌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신은 왜 그렇게 일을 못하는가라고 해서 이 좀 경질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 논란이 되는 상황은 피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시점에 이게 뭐 소임을 맞췄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이상민 장관도 예를 들면 민주당이 무슨 뭐 해임 건의안을 내고 탄핵소추안을 내고 물러나라 하면은 물러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해지고 아무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때
명예롭게 퇴진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고편처럼 느껴져서 달라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 문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는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100% 당원 투표 방식으로 룰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지금 또 언론에 알려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 생각도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경선 개입은 불법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는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일까? 당원들의 생각만 물으면 되는 그런 자리인지 그러니까 좀 더 전당대회에 대해서 분명한 그 전당대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인기를 묻는 게 아니니까 당원 100%가 더 적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 당원 당규에는 당원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왜 만들었던 겁니까? 그건 누가 외부에서 압박을 했던 것도 아니고 네네. 이것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내부에서 판단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왜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된 것이 이 역선택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 역선택을 따지기 전에 당원이 70%라 되는 것은 이 전당대회 룰은 국민 여론조사보다는 당원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역선택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경선 여론조사할 때 공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할 때 얼마나 국민 여론조사 많이 했었습니까? 예. 그때는 왜 문제 삼지 않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당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줄곧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뭡니까? 국정 운영이 바쁘다 보니 당무에는 개입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도스태핑해서 도스태핑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100%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전해진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 깜짝 놀랐어요. 왜 배 소장님까지 성대모사하고 그러십니까? 성대모사 유행입니까? 이 보면서 연습하나 이 시간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 추울 때 약간 졸릴 수가 있어요. 차에서. 잠이 이제 번쩍 깨셔서 뭐야? 시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한 거야? 화들짝 깨면서 안전운행이 되겠죠. 시간이 아마 많이 남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시죠.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문제든 간에 당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꼬치꼬치 하나하나 코치한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두 번째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저는 당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유승민 전 의원 공포증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되면 왜 안 되느냐?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되면 안 된다. 이 설명밖에는 안 돼요. 그게. 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다 표로 돌아온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 왜 그렇게 내 진위를 파악을 못하고 말이에요. 그건 안 한 게 좋았을 뻔했어요. 네. 청취자 김정은님께서요. 졸렸는데 터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연습 조금 더 하시면은요. 진짜 알겠습니다. 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19일 자정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냐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웃을 승자는 누가 될지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승컵을 두고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됐는데요. 혹시 예상하셨던 대진표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 브라질과 프랑스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느냐라는 예상을 어줍지 않게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게 승부차기로 탈락을 하면서부터는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가 좀 유력하겠다라는 예상을 그때부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하지 못했던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공은 둥글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네네. 브라질이 정말 잘하던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지금 브라질은 야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경기가 이번 대회 들어 브라질이 가장 잘했던 경기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그런 경기를 하필이면 우리하고 할 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좀 야속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할 때는 조금 우리 할 때 그렇게 하지 그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결승전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음바페하고 메시의 맞대결인데요. 뭐 둘이 또 특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이 결승전 한 경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메시 선수 그리고 아직 20대 한 초중반에 불과한 이제 음바페 선수의 대결인데 두 선수는 뭐 자타가 고민할 정도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이고 특히 리오넬 메시 선수의 경우에는 21세기 최고의 선수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과연 20세기까지 토탈했을 적에 펠레 선수, 마라도나 선수와의 관계가 서열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정말 세계 지구촌 축구 팬들이 오랜 기간 논쟁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메시 선수가 이제 펠레, 마라도나보다 확연히 우위에 설 가능성이 이번 월드컵 결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긴 셈이고요. 예. 음바페 선수는 그러한 어떤 메시 선배의 영광을 가장 정말 최전방에서 막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또 사명을 가지고서 프랑스의 공격 천병으로 나서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누가 우승을 한다 해도 새 역사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팀이 모두 여태까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2차례씩 들어 올렸는데요. 네. 브라질이 5차례, 독일과 이탈리아가 4차례, 그리고 지금까지 3차례 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됐든 아르헨티나가 됐든 이번에 우승하는 팀이 마침내 이제 3차례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쥐는 팀으로 등극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거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승팀 어느 쪽 예상하십니까? 메시 선수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메시 선수를 위해서 정말 다른 동료 선수들이 싸우다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지금 투쟁심과 정신력은 최고조에 올라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수단의 평균적인 퀄리티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막아내야만 할 선수들의 어떤 숫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래도 객관적 전력면에서는 프랑스가 다소간 우세하지 않는가라는 예상을 해보겠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정말 월드컵 결승전 같은 승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또 18일 자정에는 3, 4위전이 열리잖아요. 지금 뭐 준결승까지가 모로코 돌풍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모로코가 그런데 돌풍은 뭐 틀림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로코 선수들을 보시면은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 프랑스 청소년 대표를 지냈던 선수들이 상당수가 포진하고 있고 또 각 빅리그마다 경험을 지닌 선수들이 모로코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팀을 가족적으로 잘 엮어내는지가 사실은 모로코의 과제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역량 있는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정말 이번에는 가족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어떤 성과를 일궈냈으니까 정말 아프리카 축구 역사 그리고 이른바 축구 변방의 역사에 있어서는 크나큰 업적을 모로코가 이번에 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 주인공 가리고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될 텐데요. 현장에서 많은 경기 보셨잖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이번 월드컵의 트렌드는 역시 약간 수비를 우선시하는 견고함을 우선시하는 속에서 역습이라든가 세트플레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유형의 플레이로서 승부를 내는 이른바 실리적인 축구를 표방하는 팀들이 그래도 성적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결승에 올라있는 아르헨티나나 프랑스도 호화 멤버이지만 사실은 좀 실리적인 컨셉들이 강한 팀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돌풍의 모로코 여기에
뭐 17% 점유율로도 우승 후보급들을 꺾었던 뭐 일본 같은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는 좀 어떤 공격으로 화려하게 주도하는 축구보다는 실리적인 축구들이 좀 득세를 했다. 그리고 화려한 축구의 대명사인 역시 브라질이 조기에 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과 독일은 아예 또 정말 브라질보다도 허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역시 실리 축구가 득세했던 이번 월드컵 대회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아 3개 나라가 조별리그를 통과한 거 이것도 좀 이변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최초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여기에 아시아연맹 소속인 호주까지 해서 3나라나 16강에 올랐는데요. 예. 이거는 이번에 사실 아시아 국가가 카타르까지 포함해서 6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질적인 수준을 과연 아시아 국가들이 담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경기 대회 전부터 좀 화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아주 보기 좋게 아시아 팀들이 물리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라든가 일본, 호주는 물론이거니와 조별리그 비록 통과는 못했어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까지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시 이제 전 세계 축구에 있어서 완벽한 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일본 경기 보고 놀라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선수들이 일본 부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이 지원이나 환경 뭐 이런 점에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K리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국내 프로축구를 할 때 관중수 자체가 일본 J리그에 비해서 우리가 3분의 1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계권료 같은 거는 더욱더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 중계권료가 K리그 한 몇십억 연간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일본은 2천억에 해당하는 액수가 이제 연간 중계권료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네. 이제 뭐 유럽파 선수의 숫자들도 우리보다는 좀 현저하게 일본이 많고, 전체 축구하는 등록 선수 숫자도 우리는 1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일본은 80만 명이 넘고, 프로팀의 숫자도 우리는 이제 창단한 팀까지 해서 25팀인데 일본은 50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축구 저변, 인프라, 환경 이런 것들이 점점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국가대표팀의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뭐 부상 속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또 쓰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확인한 우리 한국 축구, 위원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좀 아쉬움이 남으셨어요? 예전에 우리 축구가 이렇게 큰 대회에 나올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축구를 펼쳐 보이기보다는 상대가 하는 축구를 최대한 좀 회방 놓자, 방해하자, 이런 컨셉의 축구를 많이 구사를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이 4년간 갈고 다듬어온 전술적 시스템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보여주면서 월드컵 본선 대회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여태까지와는 정말 다른 내용의 경기를 잘 치르고서 선전을 펼쳤다는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철학적 기반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역시 대한축구협회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철학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지금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선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쉬웠던 대목은 역시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브라질 같은 아주 강력한 공격을 지닌 상대를 만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벤투 감독이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 속에서 경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뭐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등을 비롯해서 몇몇 주전 선수들 이외에 전체적인 선수층을 본다면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던 일본이라든가 다른 또 더 좋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역시 선수층이 조금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또 개선이 되어야 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유소년 축구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우리 K 프로리그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와 일본 프로축구가 우리 K리그와 차이가 좀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또 각 지자체의 또 예산이 수여되어야 되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사실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결국은 또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국민의 어떤 축구에 대한 성원 같은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차기 감독이 누가 되느냐 이건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일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의 중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이곳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하마평이 있고 이런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정말 지금 딱 떠오르는 인물들 몇 명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전체적인 이 감독들의 비전과 철학이 어떤지 그리고 주어진 어떤 과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라는 정밀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을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수능 시험도 보지만은 정말 시험 같은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세밀한 검토 없이 감독을 결정한다면은 저는 쌍수를 들어서 또 반대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다시 또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일본처럼 우리도 좀 우리 그 선수 출신의 감독을 좀 임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전략이나 전술을 잘 짤 만한 이런 감독을 어떤 조건에 있는 감독을 데려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새로운 감독에 있어서 가장 1번 조건은 일단 우리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그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될 선수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일본의 선수들이 봤을 적에 이 감독의 교육이나 지도가 만족스러워야만이 결국은 이 감독이 성공적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감독에 있어서의 1번 조건은 선수들이 이 감독의 지도와 교육을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수준 높은 클럽들에서 높은 수준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네. 선수들이 대표팀에 모이게 됐을 적에 클럽에서 받는 지도보다 수준 낮은 지도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선수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선수들의 수준을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사실은 저는 앞으로의 감독을 정하는 데 있어서 1순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국내 감독들도 네. 외국 프로리그 출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국내 감독, 그렇죠. 예, 네. 국내 감독도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감독들이 있긴 한 거죠. 저는 외국인이어야만 하느냐 내국인이어야만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조건은 좋은 감독이냐 그렇지 못한 감독이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엄격하고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국인일지라도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철학과 어떤 능력적인 수준의 결합을 한다면 결부를 한다면 그러면은 뭐 내국인이라도 뭐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가 슈플리케 감독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실은 수준 미달인 감독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말 또 아까 선수들에 대한 만족도가 1번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좋은 감독이냐 그렇지 않은 감독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1분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한파와 함께 전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남부, 충북과 경상권 서부 내륙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 제주도 5에서 15cm, 많은 곳은 전라권 서부에서 2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50c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 동부와 충남 내륙에는 3에서 8cm, 전남 동부, 인천, 경기 남부, 충북, 경상 서부 내륙은 1에서 5cm,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남부는 1c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영하 15도, 서울 영하 8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인천 영하 4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 2도, 광주 3도, 울산 4도, 부산 5도, 창원 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경우 모레 아침 기온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 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화요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영하 6.7도, 습도 5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중년의 나이가 들고 보니 대여섯 살 무렵 기억 중에 남아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온전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장면 몇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이상하게도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범벅된 젊은 시절 아버지의 작업복입니다. 30대 중반 아버지는 일명 재무시라고 불리던 GMC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사륜구동에다 힘까지 좋아 험준한 산악도로에서 벌채한 나무를 실어 나르는 데는 이만한 이동수단이 없었죠. 그렇지만 한국전쟁 시절 미군이 사용하던 군용 트럭인데다 당시는 운전사가 정비사 역할까지 겸하던 시절이라 아버지의 작업복은 무시로 기름 범벅이 되곤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제가 그 시절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건 거짓말일 테고요. 단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작업복에서 풍겼던 독특한 냄새입니다. 아마도 험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옷에 밴 땀 냄새와 차를 정비하다 묻었을 메스꺼운 기름 냄새가 뒤섞인 냄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러니 아버지가 내놓은 작업복을 한겨울에도 손빨래한 어머니의 노고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얼마 전 가물가물했던 제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하도록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전 산업단지가 위치한 대화동에는 덕구 클리닝이란 세탁소가 있다고 합니다. 대전 대덕구가 다른 지역 사례를 본떠 지역 자활센터와 손잡고 만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데요. 기름이나 중금속 이물질이 묻어있는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곳이 없어 손으로 직접 빨아왔던 중소기업 직원들이 특히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복 세탁이 번거로울 법도 한데 세탁소 직원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세탁물을 받아둔 노동자들이 만족스러워하면 제 마음도 다림질 마친 작업복처럼 활짝 펴집니다. 최근 노동개혁이 사회적인 화두가 됐지만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노동개혁을 하더라도 다림질 마친 작업복처럼 노동자들의 마음을 쫙 펴줄 수 있는 개혁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자꾸 외우기만 하는 거니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만큼이나 나도 참 어색해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자꾸만 아까부터 했던 말도 애매한데 하지만 오늘 난 모두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전람회의 취중진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0721님께서 중공업계에서 일하는 울산 청취자입니다. 우리 업장에도 그런 세탁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8356님
예전에 어느 사업장에서 정규직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회사 세탁시설에서 세탁할 수 있었고 비정규직은 알아서 세탁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어려웠다던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강보현님, 오늘의 발견 들으며 다양한 소식들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의 흔적이 작업복에 남게 되잖아요. 그게 또 삶의 흔적이기도 할 거고요. 우리는 삶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장에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저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안산까지 포함하면 6, 7군데 이렇게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자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얼마든지, 특히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작업장 안에서 차별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들쭉날쭉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쵸. 다시 강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사실 12월 2일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확진자 숫자가 66,953명이 발생했는데 12월 2일에는요. 52,976명이었어요. 네. 2주 만에 13,977명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14주 만에 제일 많은 숫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건 BA1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11월 둘째 주에 4.9%에서 다섯째 주에 13.2%까지 올라가서 12월 첫째 주에는 17.4%까지 지금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겨울이 돼서 접촉도 많아지고 마스크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권고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뭐 아직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가 늘어날 요인들은 좀 계속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면역력도 지금 많이 감소한 상황이어서 연말연시에 실내 활동도 많고 모임들도 많아지고 또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 추세로라면 최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대비를 지금 당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고요. 중환자도 지금 4주 내내 400명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탁 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날도 좀 추워지고 있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기승 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스러운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독감 환자도 지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예. 일주일 새 75%가 늘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는 지표 중에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외래 환자 1,000명 중에서 독감 환자 인플루엔자 환자를 집계하는 건데 그게 17.3명인데 이번에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이 1,000명당 4.9명인데 지금 17.3명이니까 6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하고 어린이들이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 환자 1,000명당의 독감 의심 환자 숫자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17.3명에서 지난주에 30.3명으로 한 주 만에 75%가 늘었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커서 일주일 사이에 2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13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심 환자 숫자가 119.7명이어가지고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의 독감의 유행 기준인
4.9명이 2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7세에서 12세 어린이 의심 환자도 58.9명, 20대에서 40대도 36.7명으로 아무래도 학교나 뭐 직장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독감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독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날까? 코로나 이후에 방역 수칙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독감에 대한 자연 면역을 얻은 인구수가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자연 면역.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독감이 번질 수 있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독감의 자연 면역을 얻은 인구 숫자가 적어진 것도 이번 겨울에 확산세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학을 하게 되면 좀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늦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독감 예방 주사도 맞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그나저나 지금 앞서도 마스크 해제 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꾸 얘기만 나오고 날짜는 지금 정해지지 않고 좀 그러네요. 예, 일각에서는 설 연휴 전후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지금 살펴보는 중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확진자 숫자가 증가세에 들어가니까 우선 이번 주에 15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준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다 같이 동의를 하지만 우선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특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년 1월 말에 설 연휴쯤 풀 거다 이 얘기가 제일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 당국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금 11월에 한번 꺾였다가 다시 지금 12월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게 당국의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돌렸을 때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는 마스크 의무 해제와 상관없이 명절 방역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신규 확진자의 추이라든지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명률이나 고령자나 취약층의 이 동절기 접종률들도 중요한 기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 명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뭐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아마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요? 오늘도 조금 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더 추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낮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막 그 한랭 질환자가 이러면서 폭증하고 있다고요. 네, 작년과 대비했을 때 60%가 늘어났는데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한랭 질환자가 48명이 신고됐고요. 작년에 사망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망자가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니까 특히나 체온 유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과 어린이, 만성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요. 보통 저체온증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도 계속 내내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출할 때 목도리나 뭐 모자나 이렇게 장갑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럴 때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가급적 모자 쓰시는 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포근하고 따뜻한 모자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갑 끼시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만 넘어지시면서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조금만 다치시면 오래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말은 더 춥다고 하죠? 그리고 눈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토요일은 충남, 호남, 제주가 대설 예비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더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일요일 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라고 해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 충북 그리고 경북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날이 이제 추워서 눈이 내리고 나면 얼어붙게 되니까 미끄러운 그렇죠. 사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주가 모레까지 많게는 50cm 그리고 호남 서해안도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5에서 15 그리고 서울 등 그 외 지역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8cm의 눈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은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붑니다. 충남하고 호남 지역에 아마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체감온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여기다 눈까지 내리면은 지금 사고 우려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눈이 한꺼번에 내리면은 꼭 나오는 소식이 하우스가 무너졌어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이 있는 데서는 붕괴 사고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빙판길도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파도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연탄 풍기 현상에다가 네. 내년에는 전기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다고 지금 그러네요. 예.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연탄의 경우에 연탄으로 난방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작년에 8만 천여 가구가 연탄 난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84%는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인데 최근에 연탄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원자재 수급도 문제가 되고 생산 부족 때문에 올겨울에 연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도매상들도 연탄을 받아오기 어렵고 실제로 가게에 연탄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분들도 공장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한 차를 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고 또 이 연탄 공장이 석탄 부족으로 10장씩 20장씩 서로 빌려 쓰고 상부상조 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무연탄으로 가득 찬 창고가 올해 11월에는 연탄량이 15% 정도 줄었고 일주일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6일 정도 연탄 공장이 가동을 했는데 올해는 3일 정도 밖에는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특히나 연탄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도 올해 인상분보다 내년이 2.7배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올해도 연료비를 많이 올렸잖아요. 내년에 더 올라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은 빈곤층들이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연탄 자체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고, 근데 사랑의 연탄 나눔 할 때 그 사실 후원금도 많이 줄어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소식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이 후원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기업들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요금 유럽만 이렇게 뭐 몇 배씩 오른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에 많이 오른다 그러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의 한 동네 이슬람 사원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꽤 오래전부터 좀 갈등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일종의 돼지고기 시위를 바베큐 시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 북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하면서 2020년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원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북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라고 지금 작년 9월에 결론이 났어요. 법적으로는 공사를 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달에 이 주민의 팔을 밀친 혐의로 이 파키스탄 국적의 무슬림인 A 씨가 약식 기소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공터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랑 주민 40여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면서 12시쯤에 주민들이 통돼지 50kg을 썰어서 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랑 마늘이랑 상추랑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나눠서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제 무슬림이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네. 골목 주택가에 보면 제가 영상을 보니까 돼지머리 뭐 3개, 족발, 돼지꼬리 이런 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비대위 주민분들은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우리도 여기서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학생 2명이 이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규탄을 하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오히려 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고 조롱하는 대연동 연말 큰잔치를 규탄합니다. 이런 대자보를 붙여서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주민이 뜯어내려고 하시다가 이 학생들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먹는 게 그게 뭐 죄악시될 일은 없는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예. 자유니까요. 누구를 향한 혐오의 표현으로서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자체가 방관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올 연말을 맞아서 송년 모임 갖는 분들 뭐 벌써부터 송년 모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것 때문에 골목 상권이 좀 오랜만에 활기가 뭐 돌고 있다고요. 네,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소모임이 인원 제한까지 있어가지고 시간 제한도 있고 쉽지 않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예약이 2배나 늘었다. 소규모의 모임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그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 그동안 못했던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지금 이태원 상권 살리기를 좀 독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일부러라도 네. 여기에 찾아가서 참사를 치유하는데 일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보니까 매출이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좀 힘드셨던 자영업자분들한테 숨통이 좀 틔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회식 많은 거 젊은 층은 조금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네, 그 고기 굽는 것 때문에 또 한동안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만남을 가지다가 이걸 하게 되니까 회식을 안 하다가 하게 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커뮤니티에 신입사원들하고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3년차 선배가 고기를 굽는데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언제 집에 가냐고 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기 굽는 것 때문에 논쟁이 있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워주는 데를 가든지 세팅해서 나오는 데 가지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지 마라. 누가 굽느냐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네. 또 그 신입사원들은 구우면 굽는다고 그러고 또 굽는 것도 취향 따라 안 구워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제일 상사가 구우면 되잖아요. 자, 오늘 간추람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